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신체화 AI입니다. Embodied AI라고도 하죠. AI가 이제 단순히 화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세상으로 직접 걸어 나온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왜 요즘 이렇게 뜨거운지, 특히 중국은 왜 여기에 막 집중하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 신체화 AI는요, 말 그대로 몸을 가진 AI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센서로 주변을 이렇게 감지하고 액추에이터, 뭐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부품이죠. 그걸로 실제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그런 AI 시스템입니다. 아, 단순히 그냥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진짜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뭐 휴머노이드 로봇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율주행차나 드론처럼 다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몸을 통해 현실 세계를 배우고 행동한다는 점이에요. 디지털 안에만 있는 AI랑은 좀 근본적으로 다르죠. 몸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있었잖아요. AI가 체스 같은 건 잘해도 뭐랄까 아기처럼 걷거나 물건 짚는 건 되게 어려워한다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고도의 지능 활동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물리적 활동이 더 어렵다는 거. 신체화 AI가 바로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몸으로 직접 부딪혀 배우는 거죠. 아하.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역시 기술 발전이 가장 큽니다. 특히 그 생성형 AI, LLM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LLM이요? 네, 이게 로봇의 어떤 3D 인식 능력이나 제어, 또 추론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향상시켰거든요. 그냥 명령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주스 좀 갖다 줄래? 같은 좀 복잡하고 모호한 지시도 이해하고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로봇의 뇌가 진짜 똑똑해진 거예요. 와, 뇌가 진화했다. 흥미롭네요. 그럼 기술 발전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뭐랄까 사회적인 필요 같은 거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 기술 발전하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죠. 사회 경제적 요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심각하잖아요. 노동력 부족하고 또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물류 현장, 그리고 특히 돌봄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자동화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아, 일손이 부족하니까 로봇이라도 써자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신체화 AI가 아주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진 거죠. 엔비디아 CEO가 범용 로봇의 시대가 왔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기술과 수요의 만남. 그래서 기업들도 막 투자를 하는 거군요. 경쟁도 엄청 치열하겠어요. 특히 그 중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을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 주도하고 있어요. 뭐 오픈 AI나 구글,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당연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좀 다르다고요? 네, 중국은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아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 업무 보고서에 이 신체화 AI가 처음 언급됐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죠. 점은 이미 갖춰진 탄탄한 제조 기반이랑 또 거대한 내수 시장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이나 시장 점유율에서 벌써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유비테크 가진 회사 로봇은 이미 실제 공장에 투입된 사례도 있고요. 아유, 무섭네요. 미국은 좀 어떤가요? 미국은 역시 AI 소프트웨어 쪽 강점을 살리려는 모습인데요. 근데 로봇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제 로봇 몸체를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중국에 좀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유는 좀 인프라나 표준화에 집중하고 일본은 기존에 잘하던 로봇 기술이랑 AI를 융합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자 전략이 다르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술 발전도 더 빨라지겠네요. 그럼 이 신체화 AI가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정말 커 보이는데요. 네,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봐야죠. 뭐 당장 제조업이나 물류 현장에서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코봇, 협동 로봇 형태로 생산성을 크게 높일 거고요. 스마트 시티에서는 교통을 관리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데도 쓰일 수 있겠죠. 코봇이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의 돌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일상생활 보조, 뭐 식사 챙겨드리거나 약 먹는 시간 알려주기 같은 거요? 아니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거나 재활훈련을 돕는 역할도 가능할 거고요. 와, 정말 SF 영화 같네요. 의료 분야는요? 의료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이니 수술 보조 로봇이 있지만 더 정밀하고 자율적인 로봇이 개발되면 의료 혁신이 더 빨라질 겁니다. 또 사람이 하기 위험한 환경, 예를 들어 뭐 재난 현장이나 원전 같은 곳에서의 작업도 대체할 수 있을 거고요.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진 않겠죠.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데이터 확보입니다. 데이터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신체와 AI는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만으론 부족해요. 실제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한 경험 데이터, 그러니까 행동 데이터가 방대하게 필요하거든요. 이걸 모으는 게 정말 어렵고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겠네요. 실제 로봇을 움직여서 데이터를 쌓아야 하니까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기술적인 완성도 문제도 있죠. 예측 불가능한 실제 환경에서 로봇이 항상 안전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거나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다거나 할 때 제대로 대처해야 하니까요. 안전 문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로봇이 실수로 사고라도 내면 바로 그겁니다.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따라오죠. 로봇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해킹당해서 오작동했을 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또 로봇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 제도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논의는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고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술만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 현실로 나오는 신체화 AI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LLM 같은 기술 발전과 고령화 같은 사회적 필요가 맞물려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가 눈에 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삶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 확보나 안전성, 윤리 같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만약 이 신체화 AI가 단순히 우리를 돕는 도구를 넘어서 뭐랄까, 우리의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동료나 어쩌면 친구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때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호작용한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 자체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